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한 책은 아주 핑크핑크한 표지가 예쁜 책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소은 씨인데요. 내가 아는 그 이소은인가? 네, 맞습니다. 서방님 키친이라는 곡으로 유명하고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동률 님과 듀엣으로 기적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던 가수 이소은 씨입니다. 아마 이소은 씨의 노래를 알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소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참 뜻밖이었습니다. 이소은 씨는 참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요즘처럼 MBTI를 따지자면 느낌상 I였을 것 같은데 참 야무지고 당찬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을 읽고 나서는 참 진중하고 가진 게 많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은 어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죠.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전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니까요. 저는 책을 볼 때 목차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작가 소개를 보고 작가의 말이나 프롤로그를 보는데요. 이 책의 작가 소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티스트이자 미국 변호사, 자기다움을 지키며 유연하게 변호하는 사람,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넉넉한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커리어의 끝이 아닐 거라 믿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이 내용으로 이소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유연하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4개의 챕터인데요. 아마도 작가가 삶을 대하는 방식, 본인의 가치관을 담은 제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꼭꼭 눌러서 살자. 20대 후반에 결혼한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독재 정권 시절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다.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된 남편은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했고 그녀는 남편이 입학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렸다. 알파벳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온 두 아이의 학교 생활을 살피고 돌보는 일 또한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가 중학생일 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짧은 영시 덕분에 영어를 좋아하게 된 그녀는 정신없는 생활 중에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분주한 하루, 꽉 찬 생활 속에서 독서다운 독서는 아이들이 한참 자란 후에나 가능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책은 작은 쉼터였다. 40 초반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착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운동권이라는 딱지가 붙은 남편은 교수 초빙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강단을 포기하고 연구소에 자리를 얻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번역도 하고 가정교사 일도 했다. IMF 금융위기가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아이들 학비 부담은 나날이 심해졌다. 우연히 한 영어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부모들과 상담할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공고를 봤다. 그녀는 그 회사에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 이유를 영어로 썼다. 커버레터라기보다는 편지에 가까운 지원서였다. 진이가 통했던 것일까? 영어 교육학을 공부해 본 적도
관련 경력이나 학위도 없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 40대의 나이에 취업을 했다.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경험하게 하는 그녀만의 색다른 발상은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하던 그녀는 미국에서 홀로 남아 공부하던 큰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다행히 딸은 잘 회복되었고 그녀는 작은 신문사에서 봉사자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설문조사나 전화 상담을 했고 가끔은 원고와 관련된 에디터 역할도 했다. 얼마 후 신문사 대표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 비서실 책임자를 맡길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그녀를 추천했다. 그녀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업무인 회장실 비서실장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국 파트너와의 소통이 잦았던 회장실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갔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그녀는 젊은 비서들의 큰언니 역할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늘 관심은 많았지만 기회가 없었던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고 몇 년 뒤 학위를 받았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던 그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때문에 또 한 번 직장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난 후 지인의 추천으로 외국어 유치원 원장 업무를 맡게 된다. 50대에 들어선 후였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낯선 외국어를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선생님, 학부모와 소통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60대가 되어서 퇴직을 한 그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책 읽는 동호회에 참석하고 문학 강의를 듣고 필명으로 심리학 책을 번역하고 영상 편집을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가족과의 이메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며 기쁨을 느낀다. 건강한 밥상과 음식의 화학작용을 공부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그녀의 온화한 기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녀는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고 도전한다. 그녀는 우리 엄마다. 엄마가 영어 유치원, 신문사, 기업의 회장 비서실에서 일을 할 때 나는 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음반 활동을 하고 젊음을 만끽하며 열심히 놀러 다니느라 엄마의 생활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있다. 엄마는 늘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고 계셨다. 엄마의 시간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진 어망 같아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엄마의 어망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어린이 영어 교재와 놀이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리하는 모습, 식탁에 앉아서 다양한 영어 표현이 쓰인 빳빳한 색종이를 핑킹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주말 풍경이 생각난다. 영어 사전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고치고 책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메모를 하고 리더십에 관한 여러 서적을 쌓아놓고 수험생처럼 집중하던 모습 역시 선명하다. 언니의 콘서트 연주복도 심지어 웨딩드레스도 동대문 상가에서 천을 직접 구해서 디자인하고 전문 재봉사에게 맡겼다. 내가 가수 생활을 할 때 잠시 소속사가 없던 틈에는 매니저 역할까지 했다. 퇴직 후엔 이른 아침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그날 배운 것을 연습하는 엄마 곁에서 시음으로 얻어 마신 커피 맛도 혀끝에 남아있다.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다닐 때 나 역시 대학생이었고 영문학 전공이었다. 엄마와 동시에 대학생이고 같은 과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다. 졸업을 앞두고 엄마는 유진 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작품에 대해 논문을 썼다. 비슷한 시기에
나도 미국 희곡 수업에서 같은 작품을 공부했던 터라 작품에 대해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희곡에 등장하는 어머니인 메리 타이론이라는 인물을 분석하면서 엄마가 거쳐온 긴 세월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을 감정들, 엄마라는 존재가 아닌 한 개인으로, 한 여성으로 느꼈을 외로움과 혼란이 처음으로 보이는 듯 했다. 엄마가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받았을 때 나에게 찾아온 울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이력서를 상상해 본다. 학생이었다. 전업주부였다. 유학생의 아내였다. 회사원이었다. 교사였다. 봉사자였다. 언뜻 보면 조화롭지 않은 여러 줄이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 경력은 때때로 단절됐고 일의 연속성은 잃었다. 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들쑥날쑥한 이력들이 모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엄마의 삶을 향한 노력은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최근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살았어? 엄마는 잠시 멈춰 생각하다가 말했다.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지. 삶이란 사는 것이잖아. 지금도 엄마는 한결같이 시간을 아끼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또 기다리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죽으면 썩을 몸뚱어리 못하러 아끼나. 엄마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온 삶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길에서 엄마의 태도는 언제나 평화로워 보였다. 딸인 나에게 말하지 못한 갈등도 있었을 테고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일과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삶의 여정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외부 상황과는 별개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엄마에게는 언제나 삶을 깊이 사랑하는 기쁨이 느껴졌다. 오늘도 엄마는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하면서 강렬한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나도 늘 바쁘게 산다. 몸도 마음도 분주해서 불안할 때도 많다. 잠을 줄이고 데드라인에 맞춰 마감을 하고 일을 버리고 수습하고 낯선 일에 나를 밀어넣고 두려움이 동반되는 도전을 시도하면서 나를 확장시키고 어제보다 더 높이 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내 삶의 낭비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바쁜 삶이 만족스럽거나 뿌듯하지 않고 무겁게만 느껴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나라는 바쁜 꿀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늘 함께하는 것일까? 엄마가 걸어온 인생의 마디마디에는 힘듦 속에도 온화함과 자유로움이 있었다. 이 자유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다.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지런하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한다. 엄마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렇기에 늘 마음이 새로운 길을 향해 열려 있고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욕심이 들어갈 공간을 행동으로 채웠다. 어쩌면 외부 상황이 힘겨웠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그토록 갈구하셨는지도 모른다. 내 이메일 사서함에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로 가득하다. 27살에 집을 떠나 세계 반대편에서 떨어져 산 그 세월은 야속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의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로스쿨 2학년 내 생일날 엄마에게서 온 메일에 이런 구절이 있다. 소은아,
매일매일 꼭꼭 눌러서 살자. 엄마 스스로와의 다짐과 나를 위한 엄마의 염원이 담긴 메시지였다. 하루를 꼭꼭 눌러서 사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엄마의 삶에서 길어올린 이 마음가짐이다. 엄마의 70년 인생에서 자연스럽지만 강렬하게 각인된 이 소중한 가치를 내 것으로 꼭 이루어내고 싶다. 끝까지 해보는 건 어때? 1988년 겨울, 우리 가족은 아빠의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28시간 동안 4군데의 공항을 거쳐서 도착한 모건타운은 마운틴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소도시였다. 고층 건물이라곤 10층짜리 대학병원 하나뿐이었던 시골 느낌이 물씬 나는 그곳에서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우리가 살던 타운하우스 옆 작은 숲으로 통하는 공터는 나의 놀이터가 되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집 앞 숲에서 재현하면서 뛰어놀았다.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내가 6학년 때 아빠는 박사과정을 마쳤고 나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돌아왔다.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스쿨버스가 아닌 그냥 버스도 생소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의 학교와 공부와 성적만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었다. 미국에서 누렸던 자유로움이 그리웠고 무엇보다도 피아노에 일찍 재능을 보여 홀로 미국에 남게 된 소울메이트였던 언니의 부재가 너무도 컸다. 1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로움의 감정을 만났다. 갓 시작한 사춘기의 혼란스러움에 새로운 환경과 문화가 더해져 답답함은 증폭되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 음악에 빠져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이 된 1995년 가을, 신문에서 청소년 창작 음악의 밤이라는 가요제 공고를 봤다. 그 가요제 본선에 올라 텔레비전에 방송되던 내 공연을 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윤상 오빠와의 인연으로 가수 데뷔를 했다는 스토리는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 가요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해야 했다. 자기소개를 위한 서류, 창작곡의 악보, 그리고 데모 테이프가 필요했다. 곡 쓰는 연습은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곡을 완성해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습작하던 여러 멜로디 라인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율을 곡으로 완성해 보기로 결정했다.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연습할 수 있는 도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쓰던 낡은 바이올린이었다. 바이올린으로 멜로디를 켜가면서 그 위에 노래를 입혀 나름대로 화음을 만들 계획을 잡았다. 학교 음악 시간에 쓰던 오선지 노트에 연필로 꾹꾹 눌러 악보를 그렸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옛스러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몇 주 동안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뛰어와서 매일 곡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인트로, 첫 소절, 그리고 후렴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지만 브릿지 부분에서 막혀버린 나는 며칠 동안 이런저런 멜로디를 붙여보고 불러보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과정을 반복했다. 가사 붙이는 일도 예상보다 너무 어려웠다. 잠들기 전까지 영감을 받아 열심히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고 공책을 찢어버리기 일쑤였다. 어느덧 서류 마감날이 다가왔다. 여전히 노래의 브릿지와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 진도가 안 나가. 그만둘까봐. 하소연하듯 엄마에게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소은아,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뛰어넘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일 거야. 뭐가 됐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했던 성격 탓인지 오기가 생겼고 좋든 말든 곡을 완성해 보자고 결심했다. 마감 전날 밤 여러 차례 수정 작업 끝에 브릿지 멜로디를 완성했고 반복되는 후렴을 붙이니 제법 라디오에서 듣던 곡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서둘러 공책에 완성한 곡에 멜로디를 그려넣고 대대적인 녹음 작업에 들어갔다. 바이올린 선율을 먼저 녹음했고 그 녹음본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다른 카세트로 녹음을 했다. 너무도 원시적인 작업이었지만 그 당시 내가 가졌던 유일한 음악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방법이었다. 아빠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한 노란색 마닐라 봉투에 내 소개를 적은 서류,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린 악보와 카세트 테이프를 담았다. 그리고 마감 당일 방과 후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당시 양재동에 있던 방송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했다. 그때는 내 곡이 괜찮을까? 듣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내가 녹음한 데모 테이프가 얼마나 어설픈지, 수작업으로 그린 악보가 심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 역시 없었다. 온전히 내 힘으로 곡을 완성해냈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방송국 PD였다. 나중에 그분에게 들었는데 수화기를 건네받기 전에 내가 너무 또렷하고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엄마, 나 떨어졌나 봐. 결과적으로 나는 떨어지지 않았고 2차, 3차 오디션 역시 통과했다. 본선에 올라 전국에 방송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공연을 본 윤상 오빠의 눈에 띄며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가끔 생각한다. 뭐라도 끝까지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엄마가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빅매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Done is better than good.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것이 잘해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무언가를 시작하고 완성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하던 도전도 나이가 들면서 심사숙고 끝에 포기하는 일이 잦아진다. 생각만 하다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도 흔해졌다. 굿인지 고민하다가 던을 놓치는 것이다. 전보다 잃을 것이 많아서일까?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까? 더더욱 두려움이 많아진다. 모두가 앞서가는데 혼자 제자리에, 아니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거리낌 없이 음악 공책을 찢어 연필로 악보를 그리고 화려한 장비 대신 순수한 열정으로 첫 데모 테이프를 완성한 어릴 때의 무모함과 용기를 다시 소환해보고 싶다.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소은아, 너 뒤처지지 않았어. 그리고 뒤처졌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해. Get it done. 더 베스트보다 마이 베스트. 매 가을 파리본부에서 일주일간 워킹 세션을 개최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제중재법원 위원회 멤버들이 모여 케이스에 대해 논의하고 기구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대대적인 행사이다.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하는 부서에 유리한 쪽으로 혹은 일을 덜할 수 있도록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큰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기싸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행사는 기구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메일과 전화로만 소통하던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누가 핵심 인물인지,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인지 가늠할 수 있어서 공부가 되는 것은 분명했다. 일정은 조식부터 저녁까지 빼곡하게 차 있었다. 스케줄표에는 조식과 오전 세션, 워킹 런치와 미팅, 오후 세션, 그리고 칵테일 리셉션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케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구 스태프,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변호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일주일 동안 활발히 관계 맺음을 하는 네트워킹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국제중재가 다른 법 분야보다 네트워킹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중재 절차의 특성상 인간관계가 바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구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편해지고 요령도 생겼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이 많은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종종 영화 속 칵테일 파티 장면을 상상했고 관중을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배역을 맡은 배우의 마음으로 역할에 몰입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덜 어색했고 신기하게도 일이 수월해지기도 했다. 아침 행사가 진행될 회의실 복도에서부터 커피와 크로아상 향기가 가득했다. 큰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 언어가 어설프게 믹싱된 음악처럼 섞여 들려왔다. 음료 코너로 이동해 차 한 잔을 따르면서 재빨리 장소를 스캔했다. 낯선 군중 사이로 아는 얼굴 한 명 발견. 딱 한 명만 알면 그 주변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다. 바로 그에게 다가가 세상 가장 반가운 듯 인사를 했다. 오, 니콜, 파리에서 보니 더더욱 반갑군요. 큰 포옹으로 나를 맞이한 그는 함께 이야기하던 그룹에게 나를 소개했다. 기구의 뉴욕 지부 디렉터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면 꽤 호의적인 대화가 오고 간다. 소속에 따라 개인에게 붙는 타이틀이 이렇게 많은 힘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종종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기구에 속해 있는 내게 기구 규칙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곤 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사되는 만남은 관계를 지속할 핑곗거리가 있어서 인맥 넓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어느새 회의 시작 시간이 되었다. 입사 초기에는 토론에 언급되는 모든 케이스를 공부하고 회의 내용을 열심히 정리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국제회의가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찰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저널에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뒤쪽에 앉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감상하면 진풍경이 펼쳐진다.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다양한 스타일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미국이나 영국 출신 변호사들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토론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것일까? 유럽인들은 영국이나 미국 문화권 변호사들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한다. 반면 아시아 출신 법조인들은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비교적 드물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몇 년간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일까? 조금 더 젊은 세대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문화적, 세대적 다양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나는 어떤 문화와 세대의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된다. 성별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멋진 여성 전문가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행운처럼 느껴지면서 나 또한 어떤 여성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된다. 회의를 듣는 스타일도 각양각색이다. 모든 토론을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하며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던 사람이 연설이 끝난 후 발표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너무 잘 들었다고 폭풍 칭찬하는 모습도 재미있다. 내가 봤을 땐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날의 뉴스를 읽고 있는 사람도 보인다. 어떤 직업이든 아무리 많은 인종이 모여 있어도 사람은 별반 다를 게 없다. 파리 출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업무는 본부 리더십과의 디렉터 회의였다.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법치 문화, 분쟁 정책과 판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을 책임지는 디렉터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후 첫 공식 회의였고 나 역시 북아메리카의 책임자로서 첫 데뷔전인 셈이었다. 퍼블릭 스피킹을 꽤 즐기는 편인데도 총재와 사무총장, 모든 지역 디렉터와 본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여서 적잖이 긴장이 되었다. 이 회의 발표를 위해서 파리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발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때문에 준비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뉴욕 지부 관할인 북아메리카 국가는 캐나다와 미국인데 미국은 주마다 국제분쟁법이 다르고 캐나다는 행정기구마다 조금씩 차별화된 국제분쟁법이 있다. 나는 미국 법을 공부한 뉴욕 변호사로서 캐나다의 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 더군다나 여러 지역의 판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글 검색에도 한계가 있었고 각 주의 법원 웹사이트에서도 한정된 자료만 공개되어 있었다. 생각 끝에 컨퍼런스나 회의에서 스치듯 인사를 나누고 형식적으로 명함을 교환했던 여러 지역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자료를 부탁하기도 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콜드콜 하기도 했다. 다행히 대부분 선뜻 도움 요청에 응해 주었고 우여곡절 끝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나로서는 꽤 답답한 경험이었지만 나름대로 흡족한 결과물을 얻었다. 가끔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 마이 베스트를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의 최선을 추구하는 게 최고를 추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보고서를 마감날까지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에 착수했다. 워킹 세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디렉터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세션, 미팅, 리셉션,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비공식 모임으로 지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회의 시작 시간 10분 전에 예약된 회의실에 가보니 미팅룸 한편에는 에스프레소 기계와 잔이 말끔히 진열되어 있었고 본사 마케팅 디렉터와 남미 담당 디렉터가 향긋한 에스프레소 샷을 한 잔씩 뽑고 있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고 발표 자료를 훑어보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미팅 시작 시간 2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계속 담소를 나누며 도착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미팅이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처음에 나 혼자 시간을 엄수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지만 어떤 면에서 더 편하기도 했다. 회의 시간에 늦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말이다. 3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다. 타원형으로 된 대형 테이블에 20명가량의 인원이 빙 둘러앉았다. 각 디렉터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이었고 그 뒤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전체 전략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 발표 순서는 세 번째로 당첨되었다. 로스쿨 3학년 때 변호와 대중설득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법학대학과 커뮤니케이션 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한 이 수업은 정계나 미디어로 진출하는 법조인이 꽤 많은 만큼 다양한 독자와 청중을 위해 글을 쓰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과 공연 경력이 있는 내게 특히 도움이 되었고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의 연설문 작성자이자 미디어 컨설턴트로 긴 경력을 가진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의 연설문 작성, 미디어 브리핑과 토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언변술이 뛰어난 인물들을 분석하는 과제를 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작문과 말하기 기술 위에 개인 고유의 스타일을 가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배운 내용과 무대에 섰던 경험에서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생각하며 발표 준비를 했다. 모든 말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 전달과 설득이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25분 내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로드맵을 따라야 했고, 판례와 법조항은 내용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해야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용 못지않게 시선 처리, 자세, 목소리, 바디랭귀지, 말하는 속도 등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에 신경을 써야 발표가 활기를 띨 것이 분명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만에 내 차례가 왔다. 마치 공연을 앞둔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졌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세팅되는 동안 회의실을 둘러봤다. 2시간 가까이 앉아서 듣기만 한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지? 앞선 두 디렉터는 별다른 소개 없이 바로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소개 멘트로 오프닝을 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웠다. 미지근한 맹물을 마시다가 시원한 청량음료를 맛보는 듯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목소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파리에서 많은 동료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히 뉴욕 지부 입장에서 동료들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참석한 회의와 대화는 기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각 지부의 디렉터들과 함께 우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더 많은 소통의 길이 개방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도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조언과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오프닝 멘트가 회의 분위기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신참 뉴욕 디렉터로서 나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이자 다른 부서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특히 발표를 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니 나름 오프닝이 제 역할을 한 듯했다. 미리 짜놓은 로드맵에 따라 본론으로 들어갔다. 미주 분쟁의 특징, 판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 굵직한 포인트를 아웃라인으로 하여 여러 전문가 의견과 기업 미팅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요점을 공유했다. 건조한 내용이 이어지면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서 변화를 주었고 앞서 발표된 다른 대륙의 사례를 적절히 섞어서 다른 지역 디렉터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시했다. 회의실에서는 서서히 질문과 의견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무총장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났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는데 동료 디렉터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에 가담했다. 디렉터 회의가 끝난 후 사무총장과의 개인 면담에서 미주 지역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기구 입장에서 알아야 할 여러 요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의 능력을 확증받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몇 달 동안의 수고를 인정받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료들로부터의 동의와 공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얻은 자신감이 어떤 평가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금요일 오후 회의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국제회의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다. 큰 도전이었던 파리 출장의 마지막을
성공적인 발표로 장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왔다.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면서 그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나가기 전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서 늘어지게 한숨 잤다. 오랜만에 맛본 꿀잠이었다. 수시로 출장길에 오른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해질 법도 한데 나는 변함없이 매번 긴장과 불안 그리고 설렘을 느낀다. 이런 종류의 설렘은 나이가 들거나 일에 익숙해지면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와 같은 강도로 여전히 나를 자극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관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다. 다양한 상황에 노출된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듯 말이다.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작사가 김이나 씨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은 빠심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 수많은 곡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돼 있고 음반업계에서 일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뮤지션들에 대한 동경과 애정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가 일을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참 멋진 태도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존경하는 선배들을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의 본질을 즐거워하고 늘 새로워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수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즐거움이지만 반복되는 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새로운 시각은 늘 존재한다. 일을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불안함을 재해석하면 곧 설렘이 된다. 내가 느끼는 이 설렘 역시 삶에 대한 빠심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모든 경험을 그 빠심으로 늘 새로워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내 불안함을 통해 얻은 것은 그 희망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작가의 바람처럼 인생의 끝에서 나 스스로에게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매일을 꼭꼭 눌러서 살아보자. 둘째, 잘해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시작한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가끔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내는 마이 베스트가 더 베스트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면 언젠가는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반짝이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